통계물리학자와 미술관을 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희 과학자는 숫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숫자를 붙여보고 싶은 겁니다. 수치를 통해서 정확하게 구분해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저희 물리학자들은 모델을 세우는 걸 좋아합니다. 물리의 시선으로 그림을 보시면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강의를 맡은 카이스트 물리학과 정하홍입니다. 통계물리학자와 미술관을 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리를 읽어준다고 하면서 갑자기 예술, 그림 얘기를 하지? 의아하실 수 있을 텐데요. 과학으로 예술을 들여다보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새로운 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연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연구의 시작점은 이겁니다. 잭슨 폴락이라고 하는 드립 페인팅으로 유명한 작가가 있거든요. 과연 이거의 가치를 어떻게 매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모티베이션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조금 더 일반적으로 확장을 해가지고 저희 물리학자들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수치화를 시켜서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까? 데이터로 말하길 좋아하는 과학자 입장에서는 예술 분야의 성공을 정량화한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처음에 생각됐었거든요. 그런데 현대 미술 작가들의 성공 가능성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예술 분야의 성공이란 게 뭘까요? 그걸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통제된 실험을 해봐야 우리가 미술 작품에서 뭐가 좋은지 나쁜지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게 있거든요. 트윈 스타디라고 하죠. 생물학 실험에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약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컨트롤 그룹이라고 해서 어떤 그룹한테는 위약이라고 해서 가짜 약을 주고 어떤 그룹한테는 약을 줘서 서로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떤 예술가가 정말로 잘 나가는 데 필요한 게 뭐냐라고는 알기 위해서는 똑같이 출발점에서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못 됐을 때 차이가 뭐냐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실제 트윈은 아니었고요. 세이모라고 하는 사인을 붙이고 다니는 두 작가가 있었습니다. 거의 똑같이 활동을 했고 같이 몰려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정말 재미난 작품을 많이 했고 유명해졌거든요. 근데 어느 날 둘이 갈라섰습니다. 한 친구는 우리가 이걸 알려야 된다. 한 친구는 아니야, 이건 모르는 게 맞아라고 해서 한쪽은 외향적, 한쪽은 내향적이었던 거죠. 그림 스타일도 똑같았고 모든 아이디어도 똑같았고 한동안 지냈기 때문에 정말로 똑같았는데 1979년에 둘이 갈라선 겁니다. 그런데 둘이 과연 어떻게 성장을 했느냐 나중에 봤더니 이 사람이 한 사람인데 알 디아즈라고 하는 건데요. 나름 유명했었는데 이 친구는 그 뒤에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어떻게 됐느냐. 이 그림 보시면 무제라는 제목인데요. 1982년도 그림인데 이게 2017년도 옥션에서 1250억에 팔렸습니다. 이게 누가 그린 거냐? 여기 있는 장 미셸 바스키에라고 하는 세이모의 나머지 한 친구인 겁니다. 그럼 도대체 똑같이 시작했는데 뭐가 달랐을까요? 과학자들은 그걸 결정하는 변수가 궁금하잖아요. 알고 봤더니 이 친구는 인맥의 달인입니다. 앤디 워홀이라고 하는 친구와 어울려 다녔고요. 키스 헤링이라는 사람과 사귀기도 했고 주류에 어울리면서 유명한 사람들과 어울렸기 때문에 급성장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걸 평가하는 건 그 주변 그룹이기 때문에 어느 그룹에 어울리냐, 즉 그 주변을 둘러싼 네트워크 효과와 주변의 인맥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대미술,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현대미술만 그러냐? 아닙니다. 골든 햄맷을 쓴 사람이라는 작품이거든요. 보시면 정말 디테일이 살아있고요. 금빛과 시선 처리가 좋고 해서 베를린의 뮤지엄에 전시가 됐고 사람들이 막 감탄을 하고 많이 봤거든요. 근데 얼마 후에 이게 렘브란트가 아닌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전혀 찾아보진 않는다는 거죠. 똑같은 그림이고 옛날에는 뭐 금빛이 찬란하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아무도 안 찾아본다는 거죠.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결국 미술 작품의 가치는 그 자체보다는 맥락과 네트워크에서 나온다는 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빅데이터 시대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더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해보면 어떨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그누스라고 하는 앱이 있는데요. 이게 최근에 여러 작품들이 어떤 옥션과 어떤 미술관에서 전시됐는지의 기록들을 모아놓은 앱입니다. 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시작해보는 겁니다. 첫 번째로 본 게 뭐냐면 어떤 그림이 어떤 식으로 유통이 되는가를 보는 거죠. 각 작품들이 어떤 갤러리와 어떤 화廊과 어떤 옥션을 지나갔는지를 따라서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미술 작품이 있는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것들이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림들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다 연결해서 미술기관들의 네트워크를 그려봤더니 정말로 유명한 애들이 거기 다 드러나더라라고 하는 거죠. 보시면 저 중앙에 구겐하임, 모마 같은 유명한 애들이 몰려 있습니다. 이건 가격과 상관없이 그냥 작품들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만 보고 매긴 건데 그 안에 저런 게 드러나더라는 거죠. 그게 신기하게도 작품으로 봐도 또는 작가로 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락인 이펙트라고 하죠. 초반에 탑 20%에 있었던 사람들은 10년 후에 한 40%가 살아남는데 초반에 밑에 40%에 있던 사람들은 14%밖에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죠.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저희 물리학자들은 이런 걸 모델 세우는 걸 좋아합니다. 저희가 물체의 운동을 예측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물리에서 공을 던졌을 때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라는 게 초기 조건, 처음 위치와 속도를 알면 그걸 다 적분을 해서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미술가들의 커리어라고 하는 것도 초기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알면 그걸 점점점 찍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모델을 만들었고 조사를 해봤더니 놀랍게도 처음에 5기관 어디에 처음에 5군데 전시가 됐는지를 알면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를 거의 예측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빈익빈 부익부 같은 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슬프죠. 사실 그럼 나 같은 흑수저는 가망이 없는 건가?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 밑에서 출발했는데 올라가는 작가와 다른 작가 그룹 두 그룹으로 나눠지는데요. 그럼 도대체 저 밑에서 저 위로 가는 그 케이스는 뭐냐? 열심히 조사를 해봤더니 결국 발품을 팔아야 된다는 겁니다. 막 돌아다니면서 세일즈를 해야 되는 발품을 팔아서 여기도 전시를 하고 다양한 곳에서 시도를 해야 주류 사회에 편입할 수 있는 결국 네트워크를 찾아다녀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두 개가 맞춰야 되는 거지 실력이 없는데 인맥만 갖고 되는 건 아닌 건 거니까 그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거고요. 하지만 두 개의 연관관계가 꽤 있다는 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예술가들의 커리어를 저희가 분석을 했었던 건데요. 사실 미술 작품 자체를 분석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좀 더 기초적으로 작품 자체를 분석해보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게 제 연구 시작점이 되는 거죠. 그림을 몇 장 보고 시작을 해볼까요? 서양 회화에서의 그 초상화가 어떻게 시대적으로 변화하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인데요. 저는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저희 과학자는 숫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 각각의 작품에다가 숫자를 붙여보고 싶은 겁니다. 뭔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숫자를 붙이면 순서 매기기도 쉽고 아 얘는 뭐 어떤 특징이 더 세고 약하고 하는 걸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숫자를 만들었고 그게 이 그래프입니다. 이게 시대별로 어떤 숫자가 이렇게 쭉 변화하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저런 식으로 변화한 것들이 각각의 그림에 해당하는 숫자가 저 그래프에서 나타난 겁니다. 이게 뭔지는 후반부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그림 작품 또는 예술 작품을 분석하는 학문을 스타일로메트리라고 합니다. 스타일을 메트리, 측정한다는 겁니다. 한국어로는 양식 측정학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건 겁니다. 문학 작품. 사실 어떤 저자, 어떤 작가를 생각해 보시면요. 그 작가는 쓰는 풍이 약간 똑같거든요. 주로 쓰는 단어가 있고요. 주로 쓰는 문체가 있기 때문에 각 작가의 작품을 분석하면 그 사람과 비슷하게 쓰는 딥러닝을 만들 수도 있고 아 이게 누구 작품인지 판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스타일로메트리에서 하는 작업인 거거든요. 그걸 저희는 미술에서 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가장 먼저 연구한 건 칼라를 봤습니다. 이게 우루스 베일리라고 하는 스위스 코미디언이자 예술 작가입니다. 소위 말해서 정리의 달인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 작가는 이런 그림을 주면은요 깔끔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접근법을 했습니다. 요즘 뭐 인터넷에 가보시면요 사실 웹 갤러리라고 해서 진짜 명화들이 정말 고해상도로 다 저장돼 있거든요. 그걸 다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RGB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색의 3원색 RGB 빨간색과 녹색과 파란색을 섞으면 그 색상이 나옵니다. 디지털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포인트를 하나 찍으면 그거를 얼마나 섞었는지가 숫자로 나와 있습니다. 얘네를 RGB 스페이스라고 하죠. 3차원 XYZ축으로 그리면 저런 공간에 퍼져 있는 색상 분포가 나옵니다. 그림에 있는 픽셀을 따다가 저기다 뿌리면 얘가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고요. 이게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지를 알게 되면 얼마나 많은 색상이 쓰였는지를 알게 되고 그걸 조금 전문 용어로 프랙탈 디멘전이라는 걸 측정을 하면 우리가 이게 얼마나 퍼졌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수치화를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멀리 퍼져 있고 얼마나 다양하게 쓰였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측정해봤더니 재밌게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각 시대별로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봤더니 신기하게도 중세시대는 퍼짐 정도가 2.4인데 나머지 시대는 거의 2.7입니다. 중세시대만 혼자 다릅니다. 생각해 보시면요. 중세시대에는 색상의 다양성이 덜하고 다른 시대의 색상의 다양성이 더 많다는 거거든요. 아시겠지만 중세시대에는요. 정치 종교적인 이유로 특정 색상, 어두운 색상이 강요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색상의 다양성이 떨어지는 건 거고요. 그거를 저희가 수치를 통해서 정확하게 구분해낼 수가 있었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뭐 다 아는 거 아니야? 다 아는 걸 뭐하러 또 해? 하지만 빅데이터 분석을 하면요. 항상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이 나옵니다. 신기한 거 나오는 적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정량적인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정성적으로 아 그래 중세시대와 다른 시대는 다를 거야 하는데요. 저희는 수치로
몇 년, 몇 월, 며칠에 얼만큼 높아졌습니다라고는 정량적인 설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게 이러한 과학적인 접근의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색상을 봤으니까 두 번째로 뭘 볼까 했더니 명암 기법 효과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유식한 말로는 키아로스크로라고 합니다. 키아로가 라이트, 오스크로가 다크라고 하는 어두운 거기 때문에 사실 저 효과는 어떤 걸 강조할 때 주로 쓰이는 효과인데 저 방식을 우리가 숫자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고안해낸 방법입니다. 뭐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림을요, 저희가 2차원 그림을 3차원으로 만드는데요. 밝은 색상은 높게 표시하고요. 어두운 색상은 낮게 높이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2차원이었던 그림이 밝기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칠은 표면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명암 대비 효과가 세다는 얘기는 거칠기가 울퉁불퉁하다는 거고요. 명암 대비가 약하다는 것은 스무스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저 거칠기를 잴 수 있으면 거칠기로부터 명암 대비 효과를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마침 물리에는 표면 거칠기 지수라고 하는 숫자가 또 있습니다. 통계 물리에서 많이 쓰던 방법인데요. 이러한 물리 지표를 가져다가 저기다 적용을 해봤더니 신기하게도 각각의 그림들에 대해서 거칠기 지표가 얼마 되는지를 알 수 있었고 여기도 신기하게도 보시는 것처럼 물론 중간에 떨어지는 데도 있지만 시대가 지날수록 그 거칠기 지수가 올라간다는 것. 즉 저걸 해석하면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명암 대비 효과, 키아로스크로라고 하는 기법이 많이 쓰인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사람들은 자극에 둔해지기 때문에 점점 더 센 자극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명암 대비 효과를 처음에는 조금 써도 사람들이 인정을 했는데 강조를 하다 보면 명암 대비 효과가 세질 수밖에 없고 이게 수치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색상만 갖고 그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걸 어떻게 구성하느냐입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다른 접근을 해봤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데이터 분석 기법 중에 K-민 클러스터링이라고 해가지고 그룹 짓는 거는 되게 쉽게 많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K라는 게 1개가 될 수도 있고 2개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고 10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림이 있으면 그 그림에서 가장 많이 쓰인 색상을 가지고 파이 차트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반 고어의 그림을 가지고 여기서 가장 많이 쓰인 색상을 가지고 파이 차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해놓으면 뭐 좀 더 많은 정보를 주긴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자들은 숫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거를 숫자 하나로 나타내고 싶은데 어떤 숫자를 부여할 게 없는가? 저 파이 차트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 대비되는 색상이 많이 쓰였고 비슷한 색상이 조금 쓰였고 그런 걸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게 소위 말해서 컨트라스트거든요. 색상 대비 효과라고 하는 건데 저 색상을 알기 때문에 저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거는 RGB는 아니고요. CI 랩 스페이스라고 해서 저게 우리가 인지했을 때 보는 사람이 생각하기에 멀다고 느껴지는 색상을 배치한 좌표인데요. 색상 공간에서 이 두 색깔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면 평균 거리라는 걸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저기서 두 색상의 거리의 가중치 평균을 계산을 하면 컨트라스트라고 하는 것을 숫자로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제가 여기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점진적으로 변하는 것보다 스무스하게 변했을 때 컨트라스트가 세고요. 흐리멍텅하게 변하는 것보다 강렬하게 변할 때 컨트라스트가 세게 나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왼쪽 그리면 컨트라스트가 낮아 보이고 오른쪽 그림은 세 보이잖아요. 그게 숫자로 정의가 된다는 거죠. 그냥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라 숫자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아까 보여드린 여인들의 초상화에서 숫자가 나타내는 겁니다. 칼라 컨트라스트를 시대별로 보면 신기하게도 여기도 증가를 합니다. 이것도 비슷한 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컨트라스트가 점점 세지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더 센 자극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도 그러한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초보적인 수준에서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성 비율입니다. 황금 비율이란 말 들어보셨죠? 산수로 말씀을 드리면 유클리드가 이제 처음 얘기를 했는데요. 사각형 2개가 등장을 합니다. 직사각형에서요. 긴 변의 길이와 짧은 변의 길이가 중간에 나눈 A 대 B, 긴 선분을 나눈 비율과 똑같아졌을 때, 즉 A 플러스 B 대 A가 A 대 B가 되는 그 비율을 황금 비율이라고 합니다. 계산을 하면 0.628 대 0.382로 나누는 게 거기가 황금 분할이 되는 겁니다. 이게 멋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분석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파르테논 신전에서 황금 비율이 존재를 하고 그다음에 모나리자도 보면 모나리자는 어마어마합니다. 무슨 모든 게 다 황금입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코는 왜 여기서부터 잡고 인중은 왜 여기서부터 잡고 맞추려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닌가? 황금이라는 것에 뭔가 약간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과연 세계의 예술가들은 정말로 황금 비율을 사랑했을까요? 그 역시 데이터로 답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나누었을 때 가장 많은 정보를 구분해낼 수 있는 선을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을 긋는 거를 기계적인 방법으로 사람이 주관이 안 들어가게 긋는 방법을 만들어내고요. 그래프에서 보시면 가장 높은 정보를 뽑아내는 점이 딱 존재하거든요. 즉, 그림을 나누었을 때 가장 많은 정보를 구분해낼 수 있는 선을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말로 작가가 이러한 구성을 계속 신경 쓰면서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검증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죠. 저희 원래 질문은 나누는 게 목적이 아니고 사람들이 황금 분할로 작가들이 많이 이걸 나눠 썼겠느냐라고 하는 게 질문이었거든요. 저 비율이 아까 말씀드린 0.618 대 0.382가 되느냐라고 하는 걸 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 숫자를 다 모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대별로 일정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계속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황금률이라고 하는 저기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에 근처 간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냥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면 예전에는 밑에 쪽에 분할선이 있다가 점점 올라가는 식으로 최근에는 경향성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하늘을 숭배하고 신을 섬겼기 때문에 하늘의 비중치가 큰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인본주의가 되기 시작하면서 땅에 대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하늘이 줄어들고 땅이 늘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을 선호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데이터가 보여주기에는 그 근거가 약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미술 작품을 과학으로 분석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연 미술 작품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뭐 논문을 여러 가지로 써가지고 보여드리긴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답안지는 뭔가 새로운 관점에서 과학적으로 들여다보는 새로운 재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요. 여러분들도 이제 미술 작품을 보실 때 조금은 다른 측면에서 또 다른 눈으로서 보시면 미술관을 가는 재미가 더 있지 않을까라는 게 오늘의 메시지입니다.